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 보면 사실은 이 합당 선언의 전격 제안의 뭐 배경에 뭐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대표가 찾아가서 이렇게 되면 야권 연대가 좀 확장되는 거 아니냐, 뭐 선거 연대로 가는 거 아니냐. 물론 이 대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뭐 이런 움직임에서 플러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8일 만에 단식 중단했잖아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을 했고 그 뒤에 단식 중단 결정을 한 건데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 훗날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이제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고 30분 정도 뒤에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서 단식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단식의 출구가 된 거잖아요. 단식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 당의 이제 당 대표가 그 단식이라는 가장 최종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한 겁니다. 뭐 좋게 평가해야죠, 제 입장에서는. 일단 장동혁 대표가 당내에서 당 대표는 나고 나를 중심으로 가자 하는 그 메시지만큼은 확실하게 각인시킨 그런 성과는 거뒀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왔다.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8일간의 단식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았고 결연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성과라고 볼 수는 있는데 애초에 그런 단식을 왜 했지라는 물음으로 돌아가면 특검을 관찰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아니면 뭐 청와대에서 어느 분이라도 와서 몇 마디라도 나눴어야 하는데 일부러 그랬다고 보지만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도 아예 들르지도 않고 국회 왔는데도 안 들렀어요. 민주당이 뭐 원내대표, 뭐 당대표 이런 분들 한 명도 안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전략은 실패한 것이 되겠죠. 종합적인 평가는 당원과 국민들께서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쌍특검을 요구하면서 대여투쟁을 벌인 거잖아요. 근데 그 측면에서는 뭐 성과가 남은 게 없죠.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을 내걸고 단식까지 하려면 사전에 그 의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여당을 향해서 좀 끈질기게 문제 제기를 하고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좀 느닷없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부용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왔던 거고 그렇다 보니까는 여당 입장에서는 굳이 이 상황에서 저 단식을 만류하거나 아니면 그 의제에 대해서 뭐 진지하게 고려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야당 내부에서조차도 내부용 단식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굳이 여당에 거기에 끌려갈 이유가 없다라는 반응을 저는 내내 보였다고 생각하고 단식에 들어간 이후에 메시지도 선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식이라는 방법은 선명했는데 그 지금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사실 여당이 받았잖아요. 다만 이제 신천지까지 포함해서 종교의 정치 개입 전반으로 하자. 근데 그에 대해서 뭐 분리해서 하자. 이게 좀 다소 모호한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선명성이 많이 떨어졌고 공천원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강선 의원 소환 뭐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도 높은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천원금 관련된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데다가 여당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 말고 다 하자. 2024년 총선. 그에 대해서는 또 국민의힘에서 반응이 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메시지 선명성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는 성공한 투쟁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다만 한동훈 전 대표 징계로 인해서 당내 여론이 악화되고 어떻게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으로 좀 공공한 그런 처지에 놓였는데 그걸 돌파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당내 문제 제기가 다 그 들어갔고 장동혁 대표를 염려하는 그런 이제 방문이나 이런 게 이제 초개파적으로 물론 한동훈 전 대표는 안 갔습니다만 이루어지면서 당 대표로서의 어쨌든 리더십 같은 거를 흔들리던 리더십을 굳히는 데는 효과가 있었고 근데 이제 마지막 정리 모양새가 좀 글쎄요 저거밖에 없었나 싶은데 결국 박근혜 대통령 그 당의 원로를
불러서 출구 삼은 그런 모양새인데 이게 시작할 때도 내부용 단식이었는데 끝날 때도 결국 내부용으로 끝나는구나 이런 느낌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럼 왜 왔을까? 이 부분에 이제 또 관심이 모이잖아요. 이게 이분이 갑자기 아이고 내가 한번 가야겠네 이렇게 하고 오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추측이 드는데 지금 유영아 의원이 오늘 SNS를 통해서 어느 덜 떨어진 정치 패널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단식을 망조한 건 유영아의 대구시장 공천을 위한 것이라고 짓거렸다고 하더라. 아는 것이라고는 음모론뿐인 자가 또 요설을 뱉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아는 분인 것 같은데. 네. 야, 이런 얘기를 했고 신동욱 의원도 SNS에 제가 아는 한 당이 박 전 대통령 방문을 요청하거나 사전 협의는 물론 방문 시점 논의조차 전혀 없었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덜 떨어진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다고 전하긴 했어요. 그만큼 이게 전격적이었고 전혀 예상을 못한 거여서 그런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 본인이 불쾌할 수는 있겠습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왜 왔느냐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박 전 대통령이 딱 10년 만에 국회로 온 거예요. 16년도 10월 24일로 기억하는데 그날 월요일이에요. 갑자기 그 최순실 사태가 막 불거질 때 그때 갑자기 개헌을 요구해요. 국회에 와서. 맞아요. 예. 그리고 그날 저녁에 JTBC에서 태블릿 PC 보도를 합니다. 딱 그때예요. 그게 16년도 10월이고 10년 만에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년 만에. 네, 10년 만에 온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상황을 중요하게 여겼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죠. 10년 만에 탄핵된 대통령이 현직도 아닌데 국회를 와서 장동혁 대표 단식을 만류했다면 아마 이 정치 상황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장 대표를 지금 밀어줘야 하는 상황이고 어찌되었건 이 정권에 저항하려는 세력은 장 대표 중심으로 모아야 한다. 아마 이런 인식을 가졌겠구나. 이 정도는 해석을 하겠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대구에서 올라오셨다는 것까지가 해석이 안 되니까 그건 뭐 취재 영역으로 제가 돌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전격적이었고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좀 뜬금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이 단식 들어가기 전에 연말 연초에 이제 당의 원로들 뭐 목소리 듣는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아가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접촉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냥 지금 본인의 그 대구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은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전에 대선이나 총선 때 이렇게 어디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대중의 눈에 보였던 적은 있지만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그럴 만한 그런 사안인가라는 면에서 조금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유영아 의원은 자타공인하는 최측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게 아니고서는 박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염려해서 내가 이제 종결자로 등장해서 단식을 끝내겠다 이러고 올라왔을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에 떨어져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경위가 어떻게 됐건 간에 저게 그러면 좋은 모습인가? 국민의힘에 정치적으로 어떤 그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까? 글쎄요, 뭐 대구에서는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을 환기하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그런 효과는 일시적으로 있겠지만 아니 저 대여투쟁 명분으로 시작한 단식 정리를 저렇게 하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우스워지는 모양새가 특히 여권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우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단식을 통해서 얻은 거라고는 그냥 한동훈 고립시킨 거 이상이 뭐가 있겠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도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이제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장동혁 대표 단식 이전과 단식 이후와 그 의제가 관철된 것도 아니고 당의 지지율이 뭐 높아진 것도 아니고 다만 그동안에 좀 정치적으로 거리감이 있었던 유승민 대표라든지 김문수 전 후보라든지 이런 분이 다녀갔다. 그래서 당내 어쨌든 통합에 계기가 일정하게 마련됐다. 근데 만약 여기서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강행하면 그건 통합이 아닌 거잖아요. 판을 또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달라진 게 뭐가 있냐. 단식 이전 상황과 단식 이후 상황이. 그러니까 오늘 뭐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로는 전당적으로 쌍특검 내걸고 뭐 캠페인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습니다만 그게 힘을 받을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도대체 단식 이전과 단식 이후에 달라진 게 뭔가라는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죠. 근데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끝내 단식을 외면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밝히기로는 당초 홍익표 정무수석이 오전 11시에 원내수석을 이제 예방을 하고 단식장을 찾기로 했는데 갑자기 오후로 미뤄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시점에 왔잖아요. 사실은 아 그래서 미뤄진 건가? 요런 이제 이 해석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장동혁 대표가 한계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 8일이나 하면은 그럼요. 한계가 네. 옵니다. 근데 여당 원내대표가 다녀간 다음에 정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단식을. 아니 그렇잖아요. 그건 정말 모양새가 뭐 의제를 들어준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여당이 와서 좋습니다. 특검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청와대 정무수석 통해 가지고 여권이 그런 입장을 밝혀온다면 그건 예의가 되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여권 인사가 다녀간 뒤에 정리하면 모양새가 더 나쁘잖아요. 그래서 아마 뒤로 미룬 게 아닌가 싶고 모르겠습니다. 홍익표 수석이 진짜 와가지고 올 생각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사후적으로 하는 얘기인지. 근데 이제 그 점도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 전날도 국회 왔잖아요. 이제 그 전날 뭐 들리는 것도 저는 모양새가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여야 관계가 워낙 사나워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미덕 같은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뭐 여당 입장에서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뭐 줄 게 없는데 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네. 지금 한국갤럽에서 오늘 나온 조사를 보면 지난 20일에서 22일까지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 43%, 국민의힘 22%,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어요. 민주당이 지난주에 비해서 2%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어요. 26, 24, 22. 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의 단식 기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무슨 확장을 한다거나 중도층을 좀 움직였다거나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 내의 어떤 본인 영향력 확인이나 강화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외연 확장이 됐느냐. 그래서 이제 선거 지방선거 앞에 있으니까요.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지표를 확인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밖에 없죠. 이거 일주일마다 있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얼마 오르면 잘했고 얼마 내리면 못했고 이렇게 말하는 게 참 비과학적이긴 한데 대부분 이렇게 받아들이죠. 아니 단식을 했는데 2%포인트 내려갔어? 그럼 뭐야?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죠. 꼭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결국 국민의힘에게는 별 영향을 못 미쳤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단식을 왜 한 것이며 이 단식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변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단식 후에 회복을 하셔야 하는 장 대표 입장에서 당장 과제가 닥친 거죠. 일단 최고위원회가 오늘까지가 이제 재심 청구 기간인데 한동훈 대표가 안 할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땐. 그러면 이제 재심은 없는 거고 남은 거는 최고위 의결만 하나 남은 건데 26일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날 최고위에서 물론 장동혁 대표 참석하기 어렵겠지만 이걸 올려서 의결을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복귀한 첫 최고위에서 이걸 의결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닥친 거예요. 말씀하셨지만 의결을 하면 통합이라는 것에 이제 반대가 되는 행보가 될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당내 강성 어떤 지지자분들 이런 분들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 과연 그 사이에서 장동혁 대표가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을 통합하고 확장할 건지 아니면 이제 본인의 지지 기반을 굳히는 쪽으로 갈 건지 지금까지는 후자의 행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의 확장이나 지방선거 승리 이런 거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 관심사가 아닌 걸로 보였고 지금 이른바 윤호개인 세력으로 일컬어지는 본인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그 지지 기반을 굳히고 그 지지 기반에 호응하는 이런 정치를 하겠다. 그게 이제 한동훈 징계로 나타났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뭐 윤과의 단절 메시지 안 내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거냐. 그러면 아마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환경이 더 어려워질 거예요. 게다가 상대는 통합을 하잖아요. 거기는 이제 플러스 덧셈 정치를 하는데 여기는 뺄셈 정치를 하고 있으면 선거는 굉장히 정직한 겁니다. 그 결과는 아마 극명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는 건 2018년도 광역단체 대구, 경북, 제주 빼고 다 이겼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이 선거 결과를
내겠다라고 이제 바닥까지 다 긁어모으겠다는 이 목표하에 저렇게 통합을 추진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있는 그 세력마저도 덜어내는 방식으로 이제 선거 때까지 당을 운영하고 정치를 하면 결과는 뭐 안 봐도 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당대표직도 유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그때 가면 정말 이 뭐랄까요, 좀 이 극우화된 그런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정당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럴 경우에 과연 국민의힘 내부가 이제 어떤 식으로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할지 저는 굉장히 사분오열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방선거 결과가 그렇게 아주 지난 2018년 이상으로 패배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그래서 선택을 미룰 수도 없습니다. 본인이 이제 좀 몸추스리고 복귀하면 결정을 내려야 돼요.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고 자기 지지기반에 충실한 그런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걸 멈추고 그리고 윤 어게인 세력과 단절하고 당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갈 건지.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확장적 방향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는 어떻게 할 거냐? 지방선거 결과까지 기다릴 거냐? 아니면 지방선거 이전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좀 전면적인 문제제기를 할 거냐? 또 그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이게 참 대접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8년 전에 18년도 지방선거 때 저희가 괴멸적인 패배를 당하고 홍준표 당시 대표가 물러나고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지속되다가 19년도에 그러니까 1년 지나서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총선을 준비합니다. 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는 당의 모양이었죠. 그러다가 총선 직전에 이제 통합을 하면서 미래통합당 이름으로 총선을 치렀는데 역대 최악의 패배를 당해서 103석. 지금 비슷해요. 이렇게 가게 될 경우에 지방선거 굉장히 많이 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비대위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지도부가 나와서 총선을 준비할 텐데 28년 총선이요. 그 길을 갈 거냐 아니면 그때 패배를 거울 삼아서 좀 바뀔 것이냐. 총선 지고 난 다음에 20년도에 바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 4.7 재보궐, 대선, 지방선거 다 이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엄으로 이렇게 된 거니까 잘 보면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몇 년 되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뭘 반복할 거냐에 대한 답은 나와 있는 건데 당에 계신 분들이 과연 특히 의원분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저도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저희 당 일이라 제가 말씀을 좀 삼가긴 하지만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요. 결국 당이라는 것은 의석수로 가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갑자기 정권 잃고 107석밖에 안 되니까 모든 국가적 의제를 민주당 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당이 없고 민주당 안에서 여당 안에서 진짜 여당과 마치 야당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을 갖고 오간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원 의원이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궐선거 공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제 제명은 안 되고 보궐선거 공천을 검토해라라는 의견을 지금 SNS에 냈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친한계 이른바 친한계에서는 그런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거를 지금 당 지도부가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여론조사 일부 나온 걸 보니까 사실 뭐 여론조사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 말도 안 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그 징계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보여왔던 행보로 볼 때 그 지지층 굳히는 걸로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징계를 철회하고 한동훈 대표 재보궐 공천하고 그럴 가능성 없어 보이고 다만 좀 미루어둘 수는 있어요. 당 내부에서 강경한 또 반대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의결하지 않고 윤리 결정 상태에서 좀 미뤄둘 가능성은 있는데 미루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고위원회에서 윤리 결정을 뭐 부결시키거나 윤리 결정을 취소하거나 그럼으로써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글쎄요 뭐 그럴 조짐이 별로 안 보여요. 그리고 2월 19일 날 윤 전 대통령 이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정치적으로 또 한 번 고비고 일종의 이제 정치적 책임의 시간이 올 거예요. 그 사법적 책임은 내려지는 거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사실은 뭐 계엄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말리지도 못했지만 그건 도의적 책임이고 계엄 이후에 잘못한 게 되게 많아요. 뭐 탄핵에 반대하고 체포 저지하겠다고 하고 지금 윤호개인 세력과 손잡고 근데 그런 걸 단절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냉정한 저는 심판이 기다릴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과연 이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서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첫 관문이 한동훈 징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보면 이제 나머지들이 다 보인다고 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여론조사가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그 한 전 대표의 제명 결정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34, 적절하다 33, 유보 입장이 33. 333으로 나눴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갤럽 조사는 제명에 대해서 48%가 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좀 친한 계로 분류가 되시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단 이 제명 문제가 제명할 사안이냐 아니냐보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딱 놓고 좋아 나빠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제명 결정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증거라고 내놓는 당의 어떤 그 자료들이 다 조작된 거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게시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 비율을 잘 보시면 지난번 김문수 후보와 결승을 벌였던 대선 후보 결정전 때 나왔던 비율과 유사해요. 한동훈 대표가 한 43% 얻었거든요. 물론 당원 투표에서는 40이 조금 안 됐습니다. 거의 그 비율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거 역으로 생각하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지지 세력은 당내에 상당히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한 대표를 제거하고 그 상태에서 당을 유지한 그러한 행보로 선거를 치르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도 고민은 하겠지만 지금까지 행보를 볼 때는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와서 단식 중단을 독려하고 또 격려까지 해줘 앞으로 큰일 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전격적으로 제명 결정 결국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당이요 놓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안에서만 자꾸 막 어떻게 권력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것만 있는데 당 밖에서 당을 향한 여러 가지 위협들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23년을 받으면서 징역 당이 이제 계엄이지 내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고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계속 걱정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대선에서 네. 그게 유죄가 나서 일정 형량이 나오면 당이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을 뱉어야 돼요. 그럼 당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다음에 위헌정당 심판 얘기까지 민주당에서 이걸 과연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방선거까지는 지금 현직 의원들이 위기감은 느끼겠지만 그 위기감의 정도가 본인 것으로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다음은 총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위기감을 느끼는 의원들이나 아니면 지금 광역단체장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근데 그때마다 장동혁 대표는 다른 방식으로 돌파를 해온 거예요. 바뀌는 게 아니고 뭐 필리버스터하고 단식하고. 근데 이제 지방선거가 갈수록 이제 시간이 임박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동훈 전 대표 만약 징계를 결정하고 나면 글쎄요, 이제 국민의힘에 그나마 좀 변화를 기대하고 있던 그런 보수 지지층들 중에 합리적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투표 안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2022년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열렸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대거 투표장에 안 나왔습니다. 그때 광주에서 투표율이 30몇 %가 그랬어요. 그래서 대패한 거예요, 선거가.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뭔가 이게 그 흔쾌하게 투표장에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면 안 나와버려요. 이번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도 이제 장동혁 대표가 자기 지지층 굳히는 쪽으로만 가겠다. 선거에서 설사 패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이게 그냥 패배가 아니고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이 사건 뒤에 오는 선거 패배이기 때문에 그건 2018년도 상황하고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진짜 위기감을 느낀 현직 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릅니다. 그 지방선거 이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고 윤호개인 당으로 간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래서 저 같으면 그런 당에 있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제가 만약에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라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뭐 아직까지는 뭐 본인이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그에 대한 위기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드디어 오늘 열렸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해운 후보자의 모두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청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신 대통령님께도 송구합니다. 우선 저의 성숙지 못한 언행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책에 대한 집념과 결과로만 증명하겠다는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저와 함께했던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또한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인사청문회 정회 중이고 2시에 속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사과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이해운 지명자가 본인의 어떤 마음을 정확하게 국민들께 전달하기 위해서는 직을 받겠다고 장관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순서죠. 본인이 뭐 외눈박이 인생으로 살았다고 해요. 정책적 성과에 몰입이 돼서. 그건 좋은 얘기죠. 그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실망을 많이 하게 됐고 피해자까지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들 문제 그리고 집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그 집은 근데 들어보니까 공공주택이 아니어서 다시 이제 복구를 할 수가 없대요. 뭐 분양권을 다시 반납하기 이게 안 된답니다. 그냥 눌러 앉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패널은 하다못해 그 집을 아예 조합에다가 그냥 분양가만 받고 소유권을 넘기고 아니면 팔아서 뭐 이득 본 거를 뭐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거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본인은 죄송한데 저는 계속 장관하겠습니다. 아니겠어요?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할까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제 그 기자회견에서 답이 있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그랬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화법 있잖아요.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그 문제가 많은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청문회는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공정성을 위해서. 근데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럼 공정성 이슈는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앞에 것만 남게 되니 문제가 있다는 것만 남은 상태에서 임명권자가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임명 강행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기된 의혹들이나 문제들이 그냥 사고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은 이미 아니죠. 게다가 이제 실정법 위반 이런 문제까지 포함이 돼 있잖아요. 때문에 이제 청문회 뭐 아직 오후 저녁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해운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을 흔쾌하게 해명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거의 없다고 보고 변명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이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그 위장 미혼에 대해서도 결혼하자마자 이혼 위기였다. 그래서 분가를 안 하고 이제 한 집에 사는 걸로. 근데 이제 그런 해명치고는 너무 궁색한 게 절묘하게 이 뭐 전입하고 전출하고 이런 시기들이 절묘하게 그 분양과 결부돼서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거지것대로 믿기 어렵고 청문회에서 저런 얘기까지 하고 싶을까? 오히려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저는 민주당도 이제 여론을 살피겠죠. 근데 여론은 이미 판단이 좀 내려졌다고 보고 이 상태에서 임명 강행은 좀 어려워 보이고 청문보고서 채택도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면 대통령실도 뭐 더 이상 이걸 고집하거나 강행하기 어렵고 그 모든 그 문제점을 감수할 만큼 이해운 후보자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압도적이고 유일한 전문성이 있다. 그렇게 볼 문제도 아니잖아요. 보수 진영에서 이 재정 전문가를 구하자 치면 이해운 후보자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런 문제 없는 분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여기서 굳이 저렇게 강행할 이유가 제가 보기에 이 마당에 없다고 보고 아마 청문회 이후에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해명을 듣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장남 부부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장남은 당시로서는 저희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와 함께 간다고 생각했다고 해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천하람 의원이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
요 이혜은 후보자 요 청약 당첨 시기와 청약 공고 당첨 시기에 맞춰서 신혼집이 전입 전출 반복한 것으로 확인이 된 데다가 며느리가 그러니까 며느리가 요거에 따라서 이리저리 전입 전출을 반복한 굉장히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다. 이 부분이 지금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혼인 신고를 하고 이게 참 이게 국민적으로는 굉장히 분노가 일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른 것 그리고 이 해명이 이제 자식의 어떤 뭐 불행한 일이잖아요. 이걸 해명으로 이제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야 뭐 인정을 하겠지만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남이 결혼 생활이 뭐 파탄에 이르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린 같이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했다. 이 해명까지 하면서 장관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 역시 집념이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